대한민국 수소 1번지 바로 평택시.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대한민국 아침을 응원합니다.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이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뉴스 자키와 돌아올게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뉴스. 영민하죠? 영민합니다. 아닌가요? 영민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좀 인사이트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배가 아파가지고 예. 이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을 접으면 달이 진다고 합니다. 아하.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요. 네. 석가모니가 읊었던 문장이라고 하는데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할 때 나에게 돌아온다. 석가모니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내심을 가져볼까요? 그럼요. 오늘 아픈 배를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요. 드디어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던 나라. 늘 외쳤던 그 말이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뉴스죠? 네, 맞습니다. 우리 동해상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대통령이 어제 직접 전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물리탐사 심층 분석 했더니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유수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거친 결과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전해집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산유국이 되기를 언제나 꿈꿔왔는데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석유 가스 진짜로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죠? 일단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이게 총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물리탐사, 탐사 시추, 그리고 상업 개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중 첫 단계를 마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첫 시작이 반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인 탐사 시추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이제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상업적 개발까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개발의 경제성이 입증이 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에 공사를 시작해서 상업적 개발이 2035년 정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10년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이 개발의 성공 확률에 대해서 말했는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공 확률 20%라고 합니다. 실패 확률도 상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원래 성공 확률이란 것은 적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네, 이 소식이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국제 부문의 톱 뉴스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났겠죠?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딴지를 거는 댓글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이 일본에 공동 채굴을 제한해오는 것 아니냐. 아이고야. 그리고 기술과 돈을 일본에 내도록 해서 채굴이 실현될 것 같으면
다케시마처럼 강탈하려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데. 네, 음모를 제기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중국에 강탈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난하는 일부 댓글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은 지하 자원에는 국경선이 없으니까 굴착지가 일본 영해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궁금증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일 간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발견된 광구들은 아주 운 좋게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배가 아프군요.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에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거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요. 이 공기업이 사상 최초로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못 사서 배가 아픈가 봅니다. 전 안 샀는데 어제 살까 그랬나 봐요. 큰일 났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예, 아무튼 운 좋게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좋은 뉴스 다뤄봤네요. 이번에는 이 북한 뉴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사무처장 주재로 이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회의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면 바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이 효력은 즉시 정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접경 지역에서 육해공 군사훈련도 가능해지고 또 우리 군도 접경 지역에서 군사 대비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있군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 카드로 꺼내들었던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하는 겁니까? 네, 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체적으로 정지가 되면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는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좀 생긴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 하는 거지 이제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도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된 뒤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격조 있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북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우리 정부는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남은 단계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대북 확성기 틀면요. 거기 이제 걸그룹 노래도 많이 나가고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가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넘어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굉장히 두려워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일 때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었는데 이게 셀프 초청의 호화 외유성 순방이었다. 이런 논란을 진상규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거고
하고 당 지도부는 이 특검 법안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윤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한 건 야권이 지금 계속해서 각종 특검법을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맞불 네. 특검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맞불 작전도 뭐 작전 중에 하나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쟁을 위한 공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네. 이게 한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예. 전용기 의원도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특검을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도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무슨 특검법입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검찰 조작 특검법을 또 민주당이 어제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특검 공세는 더욱더욱 강화되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만들었고 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에 앞서도 최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쌍특검법 중에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까지도 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2대 국회가 개문발차하면서 특검 정국이 벌어지고 이게 네. 또 장기화할 수 있다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검법 이렇게 특검이 좋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특검법은 검찰 수사를 또 겨냥한 특검법인데 네. 민주당이 이렇게 내놓은 특검법들 중에 검찰 수사 자체를 겨냥한 법안은 또 그러니까요.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수장인 이원석 총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방해 특검이다라고 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게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공당에서 다시 한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사를 한 검사를 잘못했는지 다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겠다. 이게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법안인지 뭐 그렇다면은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 특검해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국회가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이 특검이 과연 민생인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정말 영민했어요. 아유, 감사해요. 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확실한 성면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경기공예학교 브이로그. 요즘 학교 끝나면 학교 밖에선 뭐 하냐고요? 야, 나 드럼 치는 거 찍어주라. 함께여서 즐거운 샵 경기공예학교.
유리는 오늘 태권도 수업 들으러 갔고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배우러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운다. 샵 경기공유학교. 원하는 배움 공유해. 생활기록부에도 공유해. 요즘 우리가 배우는 방법. 경기공유학교. 우리 완전 럭키 경기도 교육청이잖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 전면 폐지를 연초에 제안했습니다. 절박과 절실, 절감의 심정으로 출산율 반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가 있어 행복한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주인공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후보를 공모 중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우리 삶 속의 문화 저온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확산하는 데 앞장선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인상과 문화 콘텐츠상, 문화지원상, 신인상 등 총 6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6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부문의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 바랍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으로 중점 추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인천이 글로벌 인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2부를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와야죠.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4년 만에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4년 만에 국회로 오셨는데요. 지금 국회가 19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저 당선되고 이제 뭐 한 달 넘었죠. 2달 다 돼가는데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라요. 네.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괴멸시키는 데는 앞장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야당이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특검법을 발의하고 어제는 또 무슨 일종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또 조작이라고 또 뭐 특검법인가 또 냈죠. 이 보면은 완전히 이 헌정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앞장서는 사람이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신의 국회의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보니까 뭐 영장 담당 판사도 본인들이 지정하겠다예요. 그러면 뭐 특별검사에 이어서 뭐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본인들이 다 판사 검사도 다 골라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수사도 대부분 그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 일어났던 수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사가 지금 조작이라고 또 다 뒤엎으려고 그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판결 나오는 건 물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기존의 법, 뭐 사법 질서라든지 이런 건 모두 무력화하는 건데요. 참 고약해도 아주 심하게 고약한 야당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그런 특검법이 있고, 뭐 이제 내일 모레 6월 7일까지 법대로 뭐 국회를 구성하겠다는데 그것도 또 역시 보면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국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합의 정신입니다. 합의 정신. 그렇죠. 왜 합의 정신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여야가 의견 차이가 많은 걸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의견들을 서로 조금씩 존중해서 만들어가는 게 국회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수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수가 많으니까 수대로 힘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끔찍합니다. 끔찍하군요. 네. 근데 이 민주당이요. 법사위는 물론이고 운영이 그리고 과방위까지 끝까지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국회의장을 본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것부터 사실은 틀린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여소야대로 우리가 압도적 야당이던 시절에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장을 사실상 양보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여소야대였지만 그 당시 이제 민주당하고 자민련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이만석 국회의장이 탄생했었고요. 2002년 돼서야 2002년에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는 여당, 야당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가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국회의장은 일당이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먹고 그 다음도 다 자기들이 먹겠다는 건데요. 원래 이게 국회의장을 일당이 먹으면 법사위원장은 이당이 먹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그게 무슨 자리를 가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견제하고 균형을 가져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그건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본인들이 하겠다. 당이 항상 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위원장도 본인이 하겠다. 저는 지금은
이 국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 연찬회 때 3선 이상 중진들 중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 독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제가 지금 법안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일단 뭐 이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제 의회가 정말 선진화되기 위해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회는 그동안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일깨워준다는 면에서 또 그리고 관행적으로 있었던 걸 부정하기 때문에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제가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일당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1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한다. 뭐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한다. 이런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었던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그 국회의 질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참 그다음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건데요. 민주당이 사실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을 완전히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는 보니까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 쫙 줄 세워놓고 본인들이 이거는 뭐 몇 월 그러면 그냥 그때 돼서 패스트 트랙 올린 다음에 며칠에는 법사위 통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뭐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통과해야 된다. 법안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정도의 숙려 기간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더 합의하라는 거.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숙려기간이라는 걸 명시하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해놓으면 국회를 저렇게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의도를 조금 정리할 수 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회 독재 방지법을 만들까 지금 일단은 성안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의회 독재 방지법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신혼부부에 대한 1% 이내 초저금리 대출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뭐 또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에 이재명 대표가 좀 따라와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비슷한 법안 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주장을 민주당도 예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주장은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헌법이 제도를 차용한 건데요.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저출생에 대해서 국회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뭐 여야정 협의체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모든 국가 정책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국회에서 뭐 특위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다만 특위에 일종한 이 특위가 입법 권한이 있는 특위가 있고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일정 부분의 입법 권한을 주는 특위를 만든다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 대책, 초저금리 대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신혼부부 또는 이제 신혼부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이 결혼하는데 부담되는 것이 주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출발을 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해병대와 특검법 법안 내용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향으로 오히려 더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제2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해병대원 사건도 사실은 이제 늘 이런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사건 발생 경위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한 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건 발생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은 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쪽은 그냥 이제 처음 발의한 특검법에는 사실 그마저도 빠져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특검법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온통 후단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다 이제 또 추가한 것이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됐군요. 예,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엮어서 뭐 지금 민주당의 오로지 지금 주장은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그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입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최장병 특검법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공수처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뭐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종의 국민들의 많은 의혹도 걱정거리를 좀 내려놓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는 빠르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군요. 이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여당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 의원님의 답답함도 이해도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단체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횡령이나 뭐 이런 이유로 근데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에 특검은 아주 최소화하고 수사가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빨리 될 것을 촉구하고 수사가 이제 늦어지고 정말 수사가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특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외유성이다. 또 관련해서도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이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뭐 인도에서 먼저 초청을 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초청을 해서 사실은 김정숙 여사의 뭐 공식 단독 외교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단장은 문체부 장관이고 오히려 특별 수행원으로 함께 가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얼마나 그 국정을 그 일종의 주먹구구 또는 뭐 국정을 이렇게 사유물화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그 책에서 이렇게 그걸 자랑하시는 바람인지 이렇게 다시 이슈가 됐는데요.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수사 받을 건 수사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그 당대표 권한을 분산시키는 절충형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일종의 그건 집단 지도 체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건데요. 뭐 그 주장의 이름 뭐 논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너무 당이 봉숭아 학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단일 지도 체제로 바꾼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 2위 후보가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당이 산으로 간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단일 지도 체제를 해보니까 이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분리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되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너무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로 앉아 있으니까 지도부의 권위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회귀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 최고위원을 구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너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이거든요. 워낙 그렇죠. 야당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또 봉숭아 학당이 돼서 이도저도 못하는 당이 될까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당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쟁도 있는데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꺼냈어요. 당대표 출마를 염두고 한 걸까요? 뭐 제가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지구당 부활에 제가 뭐 찬성 입장 이렇게 딱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음성화된 지구당을 양성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원외위원장 4년을 하셨잖아요. 겪어왔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무감사 평가를 할 때 핸드폰만 있는 지구당에 대해서는 그렇죠. 감점하거든요. 그래서 음성화되어 있는 지구당을 오히려 양성화하지 않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이것을 과거 같은 돈 먹는 하마의 구조의 지구당으로 부활하는 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지구당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걸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국민들의 결국 만약에 세금을 쓰자면 그거는 납득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후원금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의 이런 우리가 이 뭐 정치자금 모금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하나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음성화한 지구당을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아니 이게 정치개혁 게 가장 중심 화두가 된 것처럼 돼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치개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개혁에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구당 부활보다는 지금 예컨대 우리 선거제 개편 같은 걸 우리가 이제는 좀 정말 논의해야 된다. 공천제도와 선거제 개편이 저는 정치개혁 이슈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천이 정말 뭐 이 선거 임박해서 자의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공천받은 사람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천제도 개혁 문제 과연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정하는 공천제도가 맞겠느냐 아래로부터 공천제도라든지 저는 늘 예전부터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천제도, 선거제도는 뭐냐? 우리 당이 이번에 지구당, 그러니까 지역구 득표율은 45.1%였습니다. 그렇죠. 지역구 득표율을 합계하면. 근데 지역구 의석수는 35.4%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심에 나타난 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구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구제를 바꿀 것이냐. 또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제 우리 35개 정당이 탄생했나요? 뭐 이런 논의가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꼭 아니다라기보다는 좀 순위가 뒤로 가야 되는 순위가 뒤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원내 의약품 구매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10만 의사를 위한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의료인 구인구직도 블루닥에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깊은 잠을 돕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5성급 호텔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냉난방 관리 정답은 하이엠 솔루텍. 전국 네트워크로 어디든 하이엠 솔루텍. 공조 서비스 19년 전문가 하이엠 솔루텍. 쾌적한 사업 공간을 위한 비즈니스 공조 파트너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싫어요.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깨끗한 물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드림 깊은 물. 자연드림. 10년 임대 스마트 오피스와 다양한 상업시설, 복지문화센터까지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찾아오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분양 중. 1600-7770. HDC 현대산업개발.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울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울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울 판넬.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영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화 속에? 위인전에? 영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1000여 명. 빛바랜 전단지 속 실종아동들을 잠시만 바라봐 주세요.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하고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것. 영웅은 그런 소중한 마음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미국,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국내 최초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국내 최대 경제 자유구역, 세계 1등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도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미래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의 도시, 인천을 응원해주세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는 인천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매일 수도 없이 부르고 듣고 쓰는 것 이름이지요. 국가보훈부는 작년 6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처와 부,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 안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겠다는 약속과 보훈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담긴 그 의지와 소망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에 조금 더 다가가는 듯합니다.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덥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9.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도 29도, 대전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강릉 23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전남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도 비슷한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서쪽으로 가는 데는 올림픽대로가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강변북로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강변북로는 강서쪽으로 가는데
성수대교 이후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뉴스도 콕, 중요한 쟁점도 콕, 필요한 정보도 콕 집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하루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의 귀를 콕콕 찔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뉴스 파이팅. 저희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도 함께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욕도 있고 응원도 있고 한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잠시 듣고요. 저는 3부로 찾아올게요. 우리 집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캐리어 시스템 에어컨. KTX 인천공항 이런 초대형 랜드마크도 캐리어라고? 시스템 에어컨 가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20년 공기 전문가 캐리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 정치적 원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각종 특검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놓고요. 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맞수를 놓고 있는데요. 국회 첫 과제인 원구성 협상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쭉 오시면서 요즘에 국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이제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점점 더 이렇게 거칠어지고. 거칠어지고. 그때는 좀 책임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책임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나 또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런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의원 시절에는요 여야가 그래도 앞에서 싸워도 뒤에서는 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 아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고 보이는 데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고 술 먹고 이랬다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야기들은 했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소통들은 하고 이랬고 또 의외로 이렇게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여야 의원들이 그렇죠. 예. 이런저런 이제 단위의 모임, 뭐 토론회 이런 예. 것들도 갖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고요. 뭐 혈세 관광이면 국정농단이다. 타지마을 방문이 사실상 셀프 초청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야권에서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순방 비용 공개해라 이러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뭐 서로 공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한 의원이 왜 이랬는지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김건희 여사님 관련돼서는 네. 이 의문의 연패를 김건희 여사가 당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최혜병 특검법이 제2결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향후에 통과될 가능성들이 커졌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도 최혜병 특검법 제2결을 막으려고 예. 그야말로 이제 철통 방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국민의힘 의원이 야 우리가 이것까지 또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되냐? 결사항전하고 예. 철벽 방어를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문의 일패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한 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웅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김건희 여사에게 무슨 이 감정이 있나? 오히려 또 여권의 엑스맨 아니냐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연패를 당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로서 김정숙 특검법이 발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뭘 가설을 전제로 네. 가정을 전제로 예. 발의한 거 아니에요? 혈세 관광이 사실이면 국정농단 네. 따라서 특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검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예. 문재인 대통령을 그야말로 검찰이 옹이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데 안 하거나 예.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정권이나 그 핵심 권력들에 대해서 네. 검찰이 특검법에도 나와 있어요. 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미진할 경우에 예. 특검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애당초 특검 대상이 아닌데 네. 이렇게 이것도 이제 가정을 전제로 이런 것을 한 거는 네. 이 중진 의원이시고 정치적 경험이 있고 한데 오히려 이거는 안으로 총을 쏘는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알고 보니까 내부로 총을 쐈다. 왜냐하면 이건 당론 채택이 안 될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 예.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걸 특검을 왜 하냐.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막았던 게 이게 뭐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계시군요. 근데 또 보니까요, 이 야당에서 이성윤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 송금 특검법이 사법 방해 특검법이라서 비판을 했는데요. 수사를 한 팀을 수사하자, 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우선은 이건 뭐 김정숙 여사 특검법하고는 예. 전혀 이제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연관지어서 뭐 이것도 맞불이다 뭐 이렇게 야당의 맞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예. 성질 자체가 저는 뭐 이것까지 특검으로 했어야 되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까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 내지는 또 이제 과도한 혐의들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네. 그거는 뭐 공수처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아직 해당 이 수사나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사법 방행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현재 시점에서 특검으로까지 이것을 한다는 거. 이 제기를 했어야 되는가 그런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직전까지 검찰 조직에 있었는데 본인도 수사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사에 지금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수사팀이 이거 사건을 다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대북 송금 특검도 네. 저 검찰의 수사도 조금 억지스럽고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특검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런 이제 사법 방행이다 이런 어떤 역공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나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든 이제 엮어보려는 그런 수사인데 와닿지 않는 수사가 결국은 될 건데 네. 그런다고 해서 이걸 특검으로 해야 되느냐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이 이제 종부세 개편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종부세 꺼내놓고는 지금은 또 급한 현안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부세 문제 이 민주당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정말 정치는 책임이고 네. 그래서 정당도 책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 아니에요. 사실 이 뚜껑은 박찬대 대표가 먼저 열었거든요. 종부세 그렇습니다. 관련돼서는. 네. 그런데 또 원내대표가 뭐 또 이거는 아직 이르다고 네.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한 격이 된 거는 그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뚜껑을 열고 다시 또 일단 지금 열면 안 된다고 다시 닫아버리고. 그랬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같은 게 사람. 이제 책임성이죠. 그래서 정당은 항상 이제 네. 수권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렇죠. 보고 예. 그래서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예.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들이 네. 많이 일어난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이라는 게 뭐 이게 대통령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대통령 야당한테까지 가는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바이러스요? 무책임하게 아주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내놨다가 철회하고 이런 적이 많잖아요. 예. 취약 연령 낮추는 문제라든가 좀 미스가 있었죠. 뭐 52시간 예. 문제가 괜히 애꿎은 장관만 네. 잘리고 그쪽으로 대통령이 다 오케이 해놓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야당도 책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네. 집권 세력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책임 있게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내대표가 뚜껑 열었다가 뚜껑 닫았다가 이거 박찬대 원내대표. 예. 아니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순히 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을까?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네.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네. 소위 말해서 이제노믹스죠. 경제정책 네. 그 초안을 제가 좀 만들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잘 근데 아시는군요. 나중에 뭐 하여튼 예. 그게 돌고 돌아서 애당초 그 만든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지 못하고 짜깁기가 됐는데 그때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없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일부 그 개편 검토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협조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네. 우선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부세로 인해서 이제 본의 아닌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감면제도가 돼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종부세가 과도한 것이 아니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공시지가 그렇죠. 과표 기준들이 예. 올라가면서 일반 이제 중산층 서민에게도 네. 세부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훨씬 더 이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네. 공시가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 그래서 종부세가 그렇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예. 그러나 이제 종부세 때문에 피해받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도 뭐 그냥 직장인이거나 네. 뭐 이런데 거기에 원래 오래된 데 살다가 그러니까요. 집값이 재개발돼 올랐어요. 갖고 예. 거기에 또 입주를 하고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뭐 몇십억이 네.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우리 시스템이 다 촘촘하게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 세부담이 과도하게 그리고 투기나 뭐 투자 차원에서 네. 간 것이 아니고 살다가 어떻게 분들. 몇십억짜리 예. 아파트에 살게 되는 이분들도 이 양도세 같은 거를 통해서 예.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보완을 해서 종부세도 보완하는 이런 이제 입체적인 네. 이제 대안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1극 체제가 심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보니까 당내에서는 좀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시해서 명령해서 내려오지 마라. 어떤 당 입장을 정할 때 지시해서 내리지 마라.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원내 진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당의 이제 기득권 집단이 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심화되는 하나의 이제 이 힘으로 네. 그런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면 혁신의 이름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혁신이 아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든지요. 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행위로 인식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들, 네. 뭐 당원 당규 개정, 뭐 그 전에 있었던 국회의장 예. 선출 과정, 원내대표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의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네. 이게 너무 독주 체제 아니냐, 또 명심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적 오히려 조치를 해서 완화시키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명심이 개입하고 네.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로 네. 하기 위해서 이런 민주당 내 정책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거죠. 그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당원 당규 개정을 보니까요. 이 뭐 헌법 개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권을 염두에 두어서 이제 뭐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 당대표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삭제하고 또 뭐 부정부패 행위가 있어도 뭐 그
그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당원당규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당이 이재명의 일극 체제로 당원당규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 별거 아닙니까? 네. 예. 뭐 1년 전에 당대표 대선 후보 되려면 경선 나가려면 그만둬야 1년 되는데.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것은 그 조항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예외 조항을 예외 조항. 당에 이제 뭐 당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문제 제기를 받는 거죠. 그거는 그 원래 그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가 당대권 분리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 이제 예시를 해보자면 어느 당 대표가요. 대중적인 이 지지도는 별로야. 근데 당 대표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하고 싶어. 그래서 1년 전 사퇴 규정이 없으면 당대표 계속하면서 규정을 바꿔버려. 대의원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옛날 체육관 선거처럼 말이야. 그런데 대의원들은 장악하고 있어. 당대표가. 그럼 안 되잖아요. 인기는 없는데. 그래서 당대표라는 직위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대권 분리조항으로 1년 전 사퇴,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 사퇴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굳이 이것을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을 하니까 이제 왜 하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때 바꾸느냐 이거네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5선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국회의장당 후보단 선거에 당원 의견 20%를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다. 그럼요. 그럼 이건 어떤 겁니까? 아니 우선 이제 그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내게 돼 있는데 관행상 이제 다수당에서 올리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이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시켜주는 그래서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당원들이 선출해도 되고 굳이 얘기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대표를 뽑고 국회의 대표를 뽑는 거고 다수당이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그 추천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회 수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내는 것이죠.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당연한 절차인데 그거를 굳이 당원을 꺼내겠다. 논리적으로는 정당의 이제 추천 절차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치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벌써 다 됐습니다. 벌써 다 됐대요. 아쉬우시면 다음 주에 또 나오시죠. 먼 길 왔는데 먼 길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매일 맑은 공기 유후 앞서가는 이유가 있네.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종현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토대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나를 바친 숭고한 희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내일을 기약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헌신을 존중하는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의 기억을 이어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유튜버 카준영 김준영입니다. 지금은 방송 출연에 강연에 아주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몇 년 전 저는 삶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절망의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연매출 180억을 기록한 자동차 판매왕이었지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빚까지 잔뜩 졌거든요. 생활고, 고립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악착같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매년 13,000명가량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고 하죠. 실제로 삶의 끝을 생각하다 제게 전화를 주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지독한 오늘도 분명 지나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이번 정차역은 자양, 뚝섬 한강공원역입니다. 내리시면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원이 조성된 뚝섬 한강공원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계절마다 바뀌는 정원도 감상하고 도심 속 정원을 거닐며 일상의 휴식과 힐링을 누려보세요. 혼자 가도 좋고 함께 가면 더 좋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10월 8일까지. 입장은 무료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이요. 네. 음악이. 아침부터 축 처지고 좋네요. 우리 PD님 음악 좀 바꿔주세요. 운전하실 때 좋은데요. 아, 좋아요? 네, 차분하게. 그러니까요. 네.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It's raining man. 원래 이게 raining man 하늘에서 남자들이 쭉쭉쭉 떨어진다는 노래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는요. 오물풍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It's 오물풍선. 그런 날 하늘 위를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 이게 오물풍선이 202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뭐 핵무기 만들고 뭐 쏘고 뭐 ICBM 쏘고 막 하늘에 로켓을 보내고 하는데 이 오물풍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명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 시대에 그 AI가 지금 나오는 시대에 이제 너무 이제 그 뭐랄까 비과학적이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저비용 고효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싸게 막 미사일 막 쏘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최초에는 우리가 막 미사일 쏘면 주가가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모든 뉴스가 다 이 북한 미사일로 도배가 되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 미사일 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이렇게 갑자기 창의적으로 신박하게 북한에서 이렇게 그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쏜 오물풍선이 저는 나름대로는 효과를 좀 봤다. 이거 북한 편입니까? 아니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하지만 이제 그 효과는 이번까지다. 그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오물이 내려와. 엄중히 규탄해야 될 정전협정 위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우리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 자동차가 맞아서 앞 유리창 박살난 거 다들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이게 사람이 맞았으면 중상 내지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게가 5kg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확성방송, 대북 확성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이 5시간 만에 꼬리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 풍선이 5km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례 예를 들어서 원칙. 어쨌든 저기서 오물풍선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심리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으면 예. 사실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기본 그렇죠. 원칙이죠. 정부가 예.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같이 똑같이 오물풍선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저희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북한에게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우리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북 확성기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확실히 저들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이 대북 확성기가 밤에는 뭐 30km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북한 군 중에서도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하는 북한 군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0년 정도를 복무를 해야 되는데 북한 방송이나 라디오도 잘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대남 방송은 되게 재밌는 거죠. 그렇죠. 위안이 되고 걸그룹 노래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복무가 끝나고 다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와전이 되고 구전으로 홍보가 되면서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 확성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도 무언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민간 단체에서 이제 바람 불어오니까 이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전단지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막연하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단 먼저 저쪽에서 오물을 보내고. 대북 확성 방송이 좋은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평가를 하신 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 그걸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었잖아요. 제가 이거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 6월 4일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험악한 언어를 써가면서 우리 쪽에 대북 전단 날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6월 16일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뭘 했냐면요. 6월 30일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요. 그게 12월에 통과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조항이 남아있는데 대북 확성방송, 그다음에 선전탑 설치, 그다음에 대북 전단 날리는 거. 이 세 가지를 남북 합의서에 위반해서 못하게끔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벌칙 조항까지 있어요. 단 어떨 때 가능하냐. 남북 간의 합의를 효력 정지시켰을 때는 가능하다. 이게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지 오히려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대북전단 못 날리게 하고 법으로 막고 저 벌칙 조항 두고 그다음에 대북전단
그 날리는 단체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시켰잖아요. 아, 그랬죠.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북한을 잘못 학습시킨 결과고 이것을 이제라도 바로잡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대북 확산 방송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은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진보와 보수 정당의 어떤 북한을 대하는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가지고 북한과 미국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 철학대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와 지금에 대해서 그러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대화도 열심히 해보고 뭐 비핵화 대화도 주선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돌아온 것은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5년간 잘못된 길을 가봤으면 이제는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동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들 좀 사셨습니까? 상한가 쳤답니다. 배가 아파.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망한 적도 있는데 동해 심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그동안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이렇게 늘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좋은 소식이죠. 네. 정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흥분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네. 확률이 20%라고 하니까 이제 시추를 해봐야죠. 시추해야죠. 예, 그런데 그 20%라고 하는 확률이 낮은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최석호 산업부 2차관이 네. 한 종합편성 채널 저녁 뉴스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 남미의 지금 가이아나 광구라고 21세기 최대 그 광구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광구. 110만 배럴짜리. 예. 거기가 처음에 그 시추를 시작할 때 확률 7%에서 시작을 했대요. 7%. 그러면 우리가 지금 19.1%. 거의 20%. 예, 20%라고 하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낮은 확률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이게 한 공을 뚫는데 뭐 1,000억 원 이상 든다고 하죠. 네.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은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다. 1,000억 원, 1,000억 원. 네. 아니 뭐 25만 원, 13조도 뭐 얘기하는데 1,000억 원은 이 석유를 캔다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인 가치가 1,900조 원을 상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140만 배로 있으면 네. 그러면은 5공을 뚫으면 이게 5천억 원 조금 더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기대값 대비 한 0.0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그러면은 한번 예.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어떻습니까?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동해에서, 뭐 이제 가이아나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뭐 2008년 우리가 2007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거기를 능가하는 엄청난 예. 석유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서 10%에서 20%의 확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전히 80%라는 90% 80%라는 어떤 실패 확률도 분명히 있는데 또 이게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심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2km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건데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물을 어떤 채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또 아쉬워요? 이게 너무 빨리 좀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박정희 정부 때도 사실 2차 시추 탐사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2차 전인 1차 물리 탐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한 건 아닌가. 그리고 꼭 굳이 대통령이 그것을 하셨어야 했을까? 대통령이 해야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으니까 반대로 따지면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잘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기사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석유 나왔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과정이다. 가능성이 높다. 지켜봐 달라. 그리고 또 이게 결과가 사실 하루 이틀 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는 뭐 7, 8년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어떤 국면 전환용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또 그런 면이 있다. 그거 한다고 국면 전환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이번 주 토요일에 장외 집회 안 할 겁니까? 석유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투자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공에 한 1,000억 원 이상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5공을 파면 5,000억 원 이상 드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들여서 파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이 사람들이 다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방탄 특검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을 자주 하는 건 저는 조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거 같은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그 대북 송금 그 혐의에 이제 김성태라는 핵심 피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어떤 혐의에 비해서 어떤 구형이 3년 6개월 매우 낮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실 과거의 행적을 보면 뭐 조직폭력배, 불법 사채, 불법 도박, 주가 조작 뭐 이런 전과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이화영이라는 어떤 경기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뭐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그렇게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지불하고 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나. 아니 그 자리에서 전화 바꿔줘가지고 통화했다는 진술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통화했다고 칩시다. 우리 송 변호사님은 통화 좀 몇 번 했다고 100억 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모르고 알고 모르고의 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돼서 이 수사가 잘못됐으면 법원이 무죄를 내리는 건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특검을 발의하는 것 자체, 이 자체의 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단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이런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화영 지사를 고위 정관 변호사를 통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이 수원지검 그 술판 논란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하려고 했고 이러한 정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원지검 구치소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취지다. 아무튼 그거는 사실관계는 검찰이 다 부인을 했으니까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해요. 그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라고 말한 게 다름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에요. 그러면은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은 당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큰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을 발의했다고 보는 게 세간의 시각이에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그 술판 논란은 이미 약 한 달에 걸쳐서 다 논파가 됐습니다. 일시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6월 말 7월 초라고 하더니 6월 28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구치소 출정 기록으로 그게 다 반박이 되니까 변호인이 그다음에는 날짜를 무려 27개를 제시를 했어요. 투망식으로 던져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소도 처음에는 검사실 앞에 있는 그 창고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진술 녹화실이라고 했다가 아니 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회유를 하겠냐라고 하니까 진술 녹화실에 CCTV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저렇게 큰 유리창이 통창으로 있어서 다 보인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술을 먹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입에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렇게 본인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진술이 오락가락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회유 주체 처음에는 검사가 회유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고검장 출신 고위 전관이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관 변호사는 그 전해에 이화영 전 부지사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했던 기록이 나왔어요. 그 접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날짜, 장소, 행위, 주체,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논파가 다 끝난 사건을 선고가 3일 남았는데 특검을 발의를 한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유죄가 나오면은 그 정치적 파장을 차단해 보겠다고 법원과 검찰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좀 많아요. 예. 왜냐하면 특검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은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당도 특검을 내놨습니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인데요.
이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그걸 했잖아요. 네. 저는 이분이 지도부하고도 협의를 안 하고 아마 대통령실하고도 전혀 다 얘기가 안 되고 그냥 단독으로 본인 혼자 하신 것 같아요. 늘 혼자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정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인에게는 제가 봤을 땐 꽃놀이패인 것 같아요. 윤상현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갈 때 나름대로 대야 관계에서 세게 투쟁할 수 있는 어떤 전투력이 있구나라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결국 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꽃놀이패라고 봤는데 만약에 네. 이것을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그 외유를 가고 거기서 예. 기내식으로 뭐 6천만 원을 먹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지나간 권력입니다. 지금 시골 내려가서 책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비리가 드러나잖아요. 지나간 권력이라도 하더라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밝혀서 법적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정치 현실로 따져봤을 때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지나간 권력일 때 비호감도 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하지만 이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 시선에서도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과 논란은 그냥 지나가? 안 돼요, 이것은. 그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상처가 클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적인 판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또 저희가 받으면 상당히 당황할 것 같아요. 받고 같이 가자. 뭐 요즘 한간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받고 같이 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는 그 틈만 나면은 현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격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시중의 민심을 들어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되겠다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은 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이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은 원래는 다들 잊어버렸던 거였어요. 그 국민의힘의 김민전 수석대변인이 수석대변인 되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페이스북에 소위 삼김 여사 특검론 올린 적 있잖아요. 그때 얘기한 것도 인도 타지마할이 아니고 그 옷값하고 관봉권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회고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 단독 외교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으면은 규명을 해야죠. 짧게만 덧붙이면은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 논란이 사실이 아니면 매우 억울하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 억울함을 해소해드려야죠. 어떻게 하면 되냐.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통령 기록물 열람해서 공개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거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김정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 억울함을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자.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질의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또 김정숙 여사 둘 다 소환이 될까요? 저는 하여튼 뭐 수사는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소환하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고 압수수색을 해야죠. 압수수색은 필요하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소환을 하기 전에 소환이라는 것은 사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해서 이 정황을 맞춰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떤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물어보는 거지 소환을 해서 무조건 와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랬나요? 저랬나요? 그럼 당연히 안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테러를 막아놓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 그게 압수수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건 저는 뭐 김건희 여사건 하셔야 된다. 추가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 국민들이 최근에도 이제 공교롭게도 김정숙 여사가 인도 기내식의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6천만 원이나 돼요. 6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뭐 4인 식구 뭐 얼마 밥값이라더라? 5년치.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순방 갔을 때 뭐 차고 있던 목걸이도 6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500만 원 이상 보석률은요. 재산 신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빌렸대요. 국민들이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빌렸대요. 근데 빌렸다고 하는 것도 이해충돌 아니에요? 또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청와대에 인원 많이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리투아니아 순방 갔을 때도 김정숙 여사 명품 편지사 갔을 때 16명의 수행원 대동을 했어요. 해외에서 찍은 올라 사진 보니까 6명이요. 밖에서 지키고 있고 10명은 안에 있어요. 근데 뭐 샀냐고 물어보니까 수행원이 넥타이 하나 샀대요. 국민들이 기내식 6천만 원 그것도 좀 상시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6천만 원 목걸이 빌린 거 그리고 16명 대동하고 간 거 그리고 따진다고 하면은 16명에 대한 인건비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무적으로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특검을 하면 지나간 권력이 더 상처를 받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상처받을까 고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윤상현 의원의 특검은 조금 여당이나 지도부나 대통령실 봤을 때 당황스러울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왜 추진을 안 합니까?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모든 논란이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아니면 사실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일했던 사람이 외교부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전 자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중의 민심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대통령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되겠다는 사람 다 성역 없이 가리자는 거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언행이 무거우신 분이에요.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될 거고 뭐 필요하면 소환 조사든 뭐든 가리지 않고 다 할 겁니다. 가리지 않고 다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포함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돌연 유보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는데요. 사실 이 당원 당규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갑자기 중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반발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반발이라는 표현인 건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해서 신중하게 가자는 건지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가 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는 임기를 좀 늘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지방선거 때도 공천권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소가 됐을 때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대선 후보 1년 전 사퇴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그 기소가 되자마자 직무 배제 시키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의 어떤 모습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야당 탄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소를 한 다음에도 어쨌든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건 이재명 반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와의 문제는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잘라야 되나? 저한테 30초가 있나요? 그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면요. 민주당의 그 당헌 당규 개정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전체 당원의 말을 듣는데 어째서 그게 강성 당원을 동원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000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라는 아주 좋은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구에 따라서는 95%가 유령 당원이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송강별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자문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딴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락토픽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